제가 1교시 7번부터 13번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료는 제가 예? 안 들려요. 마이크를 켜고 할까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돼요? 너무 큽니다. 아유, 제가 익숙하진 않네요. 마이크를 안 쓰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어서 많이 뵌 분들도 있고 하시네요. 자, 이번에 시험 많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힘드셨죠? 제가 다 사과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막 짜증이 막 팍팍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우셨을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너무 포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7번부터 13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뒷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7번입니다. NFPA 101 라이프 세이프티 코드. 우리 사실은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피난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1이 무엇인가를 가볍게, 왜냐면 101의 기본 요구사항은 8가지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설명한다기보다는 101의 의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1에서는 인명안전 기준을 위해서, 피난 안전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피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엑시트 억세스, 피난로에 접근까지 잘하고, 그 다음에 수평 피난이 끝나면 수직 피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수직 피난을 하고 나서 안전한 밖으로 나가는 엑시트 디스차지. 그래서 NFPA 101에서는 이 세 부분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요 엑시트에 해당하는 피난 통로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엑시트 디스차지나 엑시트에서는 보행거리 기준을 둬가지고 최소한으로 시간을 머물게 하는 그런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난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계, 운영, 그런 걸 싹 포함하는 거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볍게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중안전장치, fail safe라고 하죠. 다중안전장치. 우리 소방에 이런 거 많이 돼 있죠. fail safe and full proof. 이게 우리 피난의 기본 원칙이에요. fail safe and full proof. fail safe가 첫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예비 펌프나 고가수조, 방화구획 이런 것들이 다 fail safe 예시죠. 그러니까 다중안전장치만 쓴다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약간 소방적 예시라든가 해석을 조금 더 써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안전장치가 적절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있고 어떤 그 상태인지 재해약자인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설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두 번째 안전장치의 적절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피난로. 아까 말한 엑시트 억세스, 엑시트 디스차지, 이것들이 피난로의 수가 적정한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행거리라든지 커먼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서 피난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보, 피난 전략에 따라서 경보를 해야 되죠. 우선 경보를 할 건지 전층 경보를 할 건지, 또는 내가 일시 피난을 할 건지 현 위치 방어를 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육성으로 경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되게 빨리 말을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훈련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쵸?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는 간호사 분들께서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된 직원들에 대한 상황인식 부분이 중요하고요. 수직 개구부가 잘 방어되어 있는지, 설비나 설계가 NFPA 기준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들이 101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요구사항입니다. 잘 쓰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차폐판과 차폐장치입니다. 세 가지 물어봤죠. 개념과 설치, 기준과 비교. 우리는 대부분은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이거 뭐죠? 물어본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개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답안지에 제목에 있어야 돼요. 자, 제목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차폐판과 차폐장치인데 저희가 다 사실은 알아요. 근데 사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워터 쉴드라고 하는 차폐판, 배불이라고 하는 차폐장치를 우리가 계속 차폐판이라고 그냥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분해서 쓰자는 이야기죠. 차폐장치나 차폐판이 쓰는 거의 비슷한 용도이지만 쓸 때가 다르잖아요. 그걸 잘 구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폐판은 우리가 이거 보는 것처럼 헤드 위에 있는 설치 장치가 보통 반듯하게 이렇게 한 30cm 해가지고 방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뭐죠? 상부에 있는 헤드가 물 쳐가지고 이제 하부에 있는 헤드에다가 콜드 솔더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헤드 위에다 차폐판. 얘는요, 차폐 장치는. 근데 차폐 장치도 우리가 대부분 교재에서 차폐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용어만 그런 거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차폐 장치는 헤드들이 너무 인접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헤드가 뭐 물을 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차폐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 주고요. 설치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제 설치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NFPA에는 뭐 배풀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에는 배풀에 대한 기준은 없고 또 차폐판에 대한 기준도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냥 상부에 있는 헤드가 밑에 거를 방해할 것 같으면 거기다 차폐판을 설치하시오. 요 정도 기준밖에 없고요. NF TC103에는 물론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보면 딱 두 줄이 있기는 합니다. 차폐판에 부착하는 헤드는 끝부분에서 가멸체 밑부분을 연결하는 선의 보호각은 45도 이하여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 형식 승인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까지는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요 내용은 어떤 것 같으냐면 이 차폐판과 헤드의 가멸체 사이가 너무 멀면 안 된다.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45도 이하로 만들어서 좀 더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뭐 기타 규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차폐 장치라고 하는 배풀은요, 우리 NFPA 13회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준용해가지고 우리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도 나와 있죠. 거기에는 이제 차폐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폐판 가로치고 배풀 이렇게 나와 있죠. 차폐판 기준은 이렇게 상향식 헤드 또는 하향식 헤드에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콜드 솔더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 중앙에다가 설치한다는 것과 차폐판의 그 사이즈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이즈 기준과 재질 기준 그리고 이제 상향식일 때 하향식일 때 그 높이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거는 무조건 정리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개념만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비교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또 비교를 해봅니다. 자, 비교는요, 뭐가 생명이죠? 왼쪽, 뭘 뽑아내느냐가 생명이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앞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비교 물어보면 한 4-5개는 비교를 하세요. 만들어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설치 조건, 얘는 상부 헤드 존재, 얘는 이제 헤드 간의 거리가 굉장히 빽빽했을 때. 장소 헤드 직상부, 헤드와 헤드 사이. 목적? 똑같죠? 콜드 솔더링, 예방. 이걸 예방해야 스키핑 같은 것도 안 날 수 있으니까. 설치 대상은 얘는 일반 헤드에, 얘는 플러시 헤드 또는 일반 헤드에. 얘는 노출이 안 돼 있으면 못하니까 플러시 헤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원형, 얘는 직사각형 형태. 이거 제가 그냥 비교 만들었어요. 누가 이런 그 형태에 대한 비교를 뭔지 모르지만 많이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최소 4개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비교를 물어봤다고 하면. 그쵸? 자, 원심 펌프.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하네요. 보니까 비속도, 흡입 수두, 특성 곡선 보니까
이제 우리가 펌프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펌프를 선정해야 될 때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비속도 측면에서, 유효 흡입수도 측면에서 특성 곡선, 어떤 것들, 어떤 특성 곡선을 가진 펌프를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고요. 비속도는 흡입이냐, 토출, 이 특성을 그 흡입이냐, 토출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한 가지로 이렇게 단순화시킨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대 효율에서 단위 수두에 대한 단위 시간당 유량에 대한 비교 회전 속도, 비속도, 비교 회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토출 비속도랑 우리 흡입 비속도가 있어요. 토출 측의 비속도, 흡입 측의 비속도 있죠. 그래서 이제 비속도에 대한 공식 하나 쓰고 살짝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우리가 비속도 공식 보니까 비속도는 일반 그 회전수에다가 Q12, H34. 그래서 1, 2, 3, 4죠. 그래서 Q가 클수록 비속도 커지고 H가 클수록 비속도 작아지고. 그럼 우리가 소방에서 필요한 펌프는 Q와 H 관계로 해갖고 비속도가 좀 큰 펌프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펌프를 고른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유효 흡입수도 MPSH RE와 MPSH 그 AV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펌프를 고를 때 RE보다 큰 MPSH AV를 골라야, AV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PSH RE랑 AV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영상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수두죠. 필요 수두, 유효 흡입 수두, 요 관계. 그래서 MPSH AV가 RE보다 크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효 흡입 수두를 물어봤으니까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유효 흡입 수두는 우리가 말한 대로 설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압 수두, 그 다음에 흡입 수두, 그 다음에 손실, 뭐 증기압 수두인데, 요 앞에 두 개는 클수록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RE보다 커야 되니까 AV 자체는 큰 값이 좋습니다. 그렇죠. 큰 값이 좋으니까 요거는 큰 값이 좋고, 요것들은 이제 마찰 손실 수도 같은 게 작은 값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HS라고 하는 흡입 수두가 양압 수두이면 큰 값, 부압 수두이면 작은 값. 그래서 NFPA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압 수두를 권장하죠. 그래서 부압 수두일 때는 어떤 조건이 걸려져 있고요. 펌프 특성 곡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토출량, 우리 소방에서 필요한 이 토출량을 얻기 위해서 양정이라든가 동력이라든가 효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래프가 이 펌프 특성 곡선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HQ 곡선과 LQ 곡선, 효율 곡선,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는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의 특징들을 가볍게 설명 한번 해주시고, 아까 뭐 이제 HQ 곡선은 이제 Q가 늘어남에 따라서 H가 좀 작아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동력은 비례하게 커진다. 원심 펌프에서, 다른 펌프에서는 달라요. 원심 펌프에서. 그리고 효율 곡선도 최대 유량, 그러니까 효율 곡선이 최고 지점에서 우리가 최대 유량을 정한다. 우리가 표준 유량을 정한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고, 뭐 가능하다면 펌프의 종류별로 특성 곡선을 비교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1교시 문제라 거기까지 못 가실 것 같긴 해요. 제 1교시 10분 안에 이 세 가지 써야 되니까 가볍게 가셔도 됩니다. 이건 예를 들면 요 그림보다는 뭐 이렇게 뭐 원심 펌프의 특징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좀 힘드네. 무차원에서 우리가 공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안 한 거에서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겨우 프란틀수, 비열수. 저도 요 두 개밖에 몰랐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이번에 제가 좀 조사를 한 거이고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간단하게 개념을 쓰셔야 되겠죠. 5개 물어봤죠. 아마 대부분 못 쓰셨다고 봅니다만 5개니까 한 5줄씩 해가지고 한 페이지하고 조금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한 5줄 안에 내가 이 수를 설명하겠다 생각하고. 근데 2가지 알고 나서 이 5개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택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최소 한 4개는 알아야 이 문제를 선택할 수 있었겠네요. 자, 공동수는요, 캐비테이션, 이 발생할 건지를 예측하는데
쓸 수 있는 수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래가지고 2분의 1 로브의 제곱분의 P-PV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이냐. 공동수 값이 작을수록 공동현상이 발생이 잘하니까 공동수 작게 만드는 뭐 도합이 클수록 또는 여기 유입구에 있는 압력이 작을수록 우리가 공동현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란트수는 그나마 우리가 좀 했던 거죠. 열 경계층과 속도 경계층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열이 더 잘 퍼지냐, 속도가 잘 더 퍼지냐, 이런 관계들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란트수가 1이면 가스 같은 경우는 프란트수가 1. 그래서 열이나 뭐 운동량 확산이 거의 비슷한 거. 그다음에 공기는 열 확산이 잘 되는 거, 물은 운동량 확산이 잘 되는 거. 들로 우리가 이제 프란트수를 해석을 했었고요. 에케르트수, 에커트수라고 하는 EC라는 수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얼마나 변환되느냐를 이야기하는 정도인데요. 점성소산이라고 하는, 점성이라고 하는 마찰력 있죠? 이 점성이라고 하는 마찰력이 그 마찰력의 결과로 해가지고 이게 열을 더 높이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수치입니다. 점성이 있는 물질들이 점성력에 의한 마찰력으로 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그 해당 유체를 온도를 얼마나 높이게 만들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수치가 에케르트수입니다. 가스 터빈 엔진의 열 손실이나 효율성 분석을 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열비는 잘 아시니까 스킵해도 되겠죠? 비열비,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 자, 정합 비열은요, 엔탈피로 하는 거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엔탈피. 얘는 내부 에너지로 하는 거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뭐 말이냐면, 정적 비열은 1이 없어요. 그런데 정합 비열은 2를 더 하기 때문에 정합 비열이 더 큰 값이고, 공기는 1.4 정도 되고. 그래서 비열비가 크다는 거는 외부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고, 스트로홀수는 ST 또는 SR로 씁니다. 우리 스탠톤 수가 몇 해 전에 나왔죠? 스탠톤 수, 무차원 수. 그게 ST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ST 또는 SR로 씁니다. 이 스탠톤 수는 와류 방출, 보어텍스라고 하는 와류가 생기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텍스 유량계 있죠? 보어텍스 유량계. 볼텍스 유량계에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유량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 방해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방해물 때문에 여기가 와류가 생기거든요. 보어텍스. 와류가 생기고 이 와류가 되는 정도를 이 센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측정해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뭐 ST 수는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건축 방제 문제인데 이것도 기본으로 공부는 안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책에는 다 있죠. 그래서 한번 뭐 보고 가시죠. 자, 계단참의 유효너비,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 단너비에 대한 용도별 기준을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이번에 고를 게 없었잖아요. 1교시에서. 골라서 쓸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계단과 계단참에 왜 유효너비 같은 것들이 중요하느냐를 조금 더 안척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계단참이 어떤 거죠? 계단이 아까 엑시트 억세스, 엑시트 디스차지에서 엑시트에 해당하는 최고 중요한 공간이에요. 계단. 피난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 그래서 피난 용량 확보, 충분한 피난 용량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 NFPA에서는요, 유동 분석이라는 플로우 메소드에서 피난로의 가장 좁은 출구의 유동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동 시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출입구가 폭이 어떤지, 복도의 폭이 어떤지, 계단의 유효 폭이 어쩐지, 유효 너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계단들도 유효 너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자유 통로의 폭에다가 경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하기 어려운 거를 한 계단과 같은 경우는 한 15cm 적용하는 거죠. 바로 붙어서 우리가 가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5cm 유격 주는 부분을 해야만이 유효 너비가 되는 거죠. 일반 폭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일반 폭에다가 경계층을 고려해야 유효 너비가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계단에 대한 걸 좀 더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계단과 계단창의 기준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용도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뭐 이제 뭐 중고등학교생은 더 단 높이가 높아야 된다, 키가 크니까 뭐 이런 건가 봐요.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12번, 13번 남았는데요. 이 두 개 문제가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NFTC 203에 있는 중계기 설치 기준, 발신기에 대한 이런 시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제 풀이가 쉬웠어요. 여러분들 풀기 어려우셨겠지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뭐 갖다 놓고 이것의 의미가 뭔지만 조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공부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탐도 아니고 자탐의 중계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갑니다. 자탐의 중계기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수신기가 감지기 도통시험 같은 거 하는데, 수신기가 도통시험 안 할 때는 중계기를 설치해가지고 중계기가 도통시험을 하게 해라. 그 다음에 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곳, 수신기의 설치 장소나 중계기 설치 장소 전용 이런 곳에다가 놔야 된다. 소방은 all or nothing이죠. 소방. 수조부터 배관부터 펌프부터 이 모든 헤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 해야만이 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all or nothing. 당연히 중계기도 잘 이렇게 그 재해 피해 없는 곳에다가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재 피해 없는 곳에 해야 된다. 왜요? 하나만 잘못되면 싹 끝이니까.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예비 전원이나 상용 전원, 전환 시험 또는 과전류 방지기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게 중계기 쪽에 나와 있는 기준 3개입니다. 그리고 발신기 쪽에 형식 승인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을 보면요, 대부분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험. 요런 시험 해가지고 요런 기준을 만족하면 승인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발신기만 해도요 10개입니다. 저 뒤에 나오겠지만 자동 개폐장치,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는 시험이 12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에 형식 승인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성능 인증 쪽이 총 7문제가 8문제 나왔죠. 7문제인가?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걔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시험들은요, 한 70%는 모든 시험이 비슷합니다. 꼭 시험해야 되는 종류들이 있어요. 뭐, 내식 시험, 뭐, 방수 시험, 뭐, 진동 시험, 뭐, 전압 시험, 뭐, 이렇게. 그래서 다 대부분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성능 값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본 시험과 그 다음에 요 장치에서만 꼭 시험하는 별도가 한 2-3개씩 있거든요. 기본 시험과 요 장치에서만. 예를 들면 이 발신기에서는 요 2개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이걸 꼭 해야 발신기만 있는 시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따로 정리해 놓고, 공통되는 시험은 내가 이제 이런 수치까지는 못 써도 어느 정도 내가 이 관점을 한 2줄 정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한 번쯤은 정리해 놓으신 게 필요합니다. 왜요? 이제 그쪽 방향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발신기의 주의 온도 시험, 반복 시험 봅니다. 뭐,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최저 온도에서 이제 요런 유형에서 버텨내야 된다.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16시간 동안 방치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된다.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한 번만 보면, 수치 외운 게 조금 사납긴 하네요. 그래도 많이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2가지밖에 없거든요. 옥내형, 옥내와 옥에 같이 쓰는 형. 그래서 이런 온도에서 방치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된다가 주의 온도 시험. 자, 반복 시험은요, 전격 전압, 전격 전류를 흘려가지고 5초례 이상 계속 반복 시험했을 때 괜찮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 반복 시험은 모든 많은 시험에, 그러니까 많은 장치에서 반복 시험 거의 다 나와요. 내구성 해야 되니까. 이게 반복 시험도 이 횟수와 차이가 있겠지 대부분 비슷할 거란 이야기죠. 이게 시험을 한 번쯤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번 마지막은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의 작동 시험하고 정전 후 개폐 개방 시험. 이것도 성능인증 및 제품 겸사 기술 기준이네요. 우리가 작동 시험은 기본적으로 했을 거예요, 다들. 근데 두 번째 거 안 해가지고 못 쓰셨겠죠. 두 번째 거. 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잘 아시니까. 그래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의 시험은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전원 시험, 환경 시험, 내구성 시험. 아까 말한 대로 한 70%는 다 똑같은, 이게 대부분 비슷한 시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이니까 작동 시험이라든가 정전 후 개폐부 개방 시험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작동 시험 방법은 뭐 수신기랑 제어함을 연결하고 주전원을 한 다음에 자동문 개폐 장치가 신호를 받고 5초 이내 개폐부가 개방이 되느냐, 개방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래서 개방은 5초 이내 개방이 잘 되는가를 보는 거고, 폐쇄는 일부러 폐쇄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이 작동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쓰실더라도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것보다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주고, 응? 이렇게 절차처럼 요약을 한번 해주고 밑에다가 잘 나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전 후 개폐부 개방 시험 및 부속 장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전, 이게 아까 그 폐쇄가 됐잖아요. 폐쇄가 된 다음에 얘가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개폐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주 전원을 제거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원에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DC 전압을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그 70에서 80% 이하 요 수준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죠? 전압 강화 이야기죠. 이 전압 강화 이야기, 요 수준에서 동작해야 된다. 요 수준보다 낮은 데에서도 개방 유지가 돼야 된다. 개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일부러 의도된 신호 아니면 개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가 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써주고 밑에다가 나열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너무 10분 더 해가지고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공부 이제 변화된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